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날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열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장인어른, 꼭 회사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윤지우예요. 올해 40이고 아버지가 세우신 대성전자 부품의 재무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작은 하청업체에서 시작해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회사 지분 60%를 저에게 남기셨죠. 남편 박민호와는 12년 전에 결혼했어요. 당시 민호는 회계법인에 다니는 성실한 회계사였어요. 아버지는 사위를 무척 아꼈고 결혼 5년 차에 민호를 회사 경영관리팀장으로 영입하셨죠. 지우야, 민호 씨 같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 재산 분할, 제가 물려받은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호의 변호사 명의로 온 내용 증명에는 피고 측 부정 경영으로 인한 회사 손실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이 들어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지우야,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민호는 요즘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다고 했지만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많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드는 줄 알았어요. 정연아, 다음 주면 이혼 소송 들어가. 조금만 참아. 지분 30%만 받아내면 우리 회사 설립 자금은 충분해. 송정연.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연은 제 비서였어요. 3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한다고 제가 직접 발탁한 사람이었죠. 민호와 정연이 대화를 나눈 게 이상할 건 없었어요. 회사 일로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 내용은 달랐어요. 오빠,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슬프긴 한데 이제 우리 기회잖아. 지우 언니는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를 물려받았어.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된 회사 만들자. 그래, 내가 그동안 쌓아둔 거래처 리스트 있잖아. 주요 클라이언트 절반은 데려갈 수 있어. 회사 계약서도 내가 관리했으니까 문제 없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대화가 나왔어요. 둘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실 때부터요. 그리고 회사 기밀 자료를 정연에게 넘기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복사해둔 것까지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민호는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전부 정연과의 데이트 비용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우야, 회사 일로 바빠서 요즘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경영 안정화되면 여행이라도 가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연락했어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김 회계사님이었죠. 지우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계사님, 비밀리에
회사 감사를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김 회계사님은 놀라셨지만 제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는 즉시 움직여 주셨어요. 3일 안에 1차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저는 대답했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계약서, 사본 유출 여부, 그리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민호도 정연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더 밝게 웃었고,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정연이 제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왔을 때도 고마워, 정연아.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네가 있어서 든든해 라고 말했죠. 정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제가 언니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미소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이 증거를 숨길 테니까요. 3일 후, 김 회계사님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오셨어요.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는 지난 2년간 회사 돈 총 5억 원을 횡령했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1억 2천만 원,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3억 8천만 원을 빼돌렸죠.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정연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민호는 주요 거래처 5곳과의 계약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USB에 저장해뒀고 우리 회사의 단가 정보와 기술 자료까지 유출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였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형사 고소장을 준비했죠. 동시에 이혼 소송에 맞대응 준비도 했고요.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형사처벌은 확실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호와 정연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민호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어머니 목소리 좀 들어봐. 우리 민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지분 30%는 당연히 받아야지.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회사 가서 이야기하겠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민호 씨와 제 문제예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예전에 저였다면 어머님의 말씀에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어머니, 형, 누나, 심지어 먼 친척까지 하루에 89개의 문자 메시지와 43통의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재산 욕심 때문이지? 회사는 민호가 키운 거야. 네가 뭘 했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모든 전화를 녹음했어요. 문자도 전부 캡처했죠. 변호사님께 보내드리니 협박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라는 답이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연이 사표를 냈어요. 이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이직하려고요.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정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죠. 작은 스타트업이에요. 좀 더 배우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와 정연이 블루오션 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걸요. 법인 등록도 마쳤고 우리 회사 거래처 5곳에 이미 연락을 돌렸다는 것도요. 정연의 마지막 출근일, 저는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어요.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민호와 정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감사 보고서가 떴어요. 지난 2주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정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횡령과 배임 행위가 발견되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민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떴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모두 정연과 함께한 영수증이었죠. 박민호 팀장은 지난 2년간 접대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용도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가짜 거래처 목록이 떴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5개 업체에 총 3억 8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돈은 전부 송정연 비서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정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사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오해요. 그럼 이건 뭐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민호와 정연의 카톡 대화가 떴어요. 거래처 빼가는 계획, 회사 설립 이야기, 그리고 저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전부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와 정연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입을 때려다가 그냥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저는 오늘부로 박민호 팀장과 송정연 비서를 징계 해고합니다. 동시에 업무상 횡령, 배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정연이 소리쳤어요. 이사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법원에 구하세요. 지금 당장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에서 동행할 거예요. 민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설마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이라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둘이 나간 후 저는 남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되어야 해요.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직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민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지우, 네가 우리 민호를 고소했다며. 미쳤어? 우리 민호가 회사 키운 건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부 녹음만 하고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께 전달하니 이 정도면 협박죄 입건 가능합니다. 라는 답이 왔죠. 한 달 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님, 블루오션 테크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거기 박민호 대표라는 분이 대성전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전 직원이고 현재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 거래처 5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죠. 박민호는 저희 회사 재물을 횡령한 사람이고 영업 비밀을 유출해서 형사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거래처 정보도 무단으로 가져갔고요. 앞으로도 저희 대성전자와 계속 거래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거래처는 저를 선택했어요. 이사님, 저희는 20년간 선대 회장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사님도 믿어요. 걱정 마세요. 몇몇은 망설였지만 제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자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민호와 정연이 데려간 거래처는 5곳 중 7곳뿐이었어요. 그것도 원래 거래 규모가 작은 곳이었죠. 블루오션 테크는 설립 3개월 만에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형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검사님은 이 정도 횡령 규모면 실형 3년은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가 민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1심에서 민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정연은 공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이었죠. 민사재판에서는 두 사람에게 연대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횡령한 5억 원의 2배였죠. 이혼 소송은 더 간단했어요. 민호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 민호에게 있으며 배우자를 기망하고 회사 재산까지 횡령한 것은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판시했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사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재무팀장을 영입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작하셨던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6개월 후 회사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3곳이나 확보했고요.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사님이 회사를 지켜내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블루오션 테크는 결국 1년 만에 폐업했어요. 민호가 수감되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정연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연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어느 날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지우야,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찢어서 버렸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고요. 민호의 어머니도 한번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지우야, 제발 민호 고소 취하해줘. 어머니가 빌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내신 89개 문자와 43통의 전화는 전부 협박죄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회사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꿈이 있으니까요. 가끔 힘들 때면 아버지 영정사진을 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야, 잘했어. 너는 강한 아이야. 배신은 아팠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가 믿고 발탁한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너무 아팠죠.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서 있죠. 얼마 전 새로운 거래처 미팅에서 한 대표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사님, 혼자서 회사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훌륭한 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에요. 투자 규모가 크지만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요. 두렵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없어도 정연이 없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들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배신자들에게 증명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 수 있는지요. 가끔 지나가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어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서 있어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